향가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갑골문이 사용되던 시기였으니까 동일한 인문학적 동일한 인문학적 발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갑골문이 가장 오히려 지금의 향가보다도 사전보다도 갑골문으로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가 있다. 찾아봤죠. 그랬더니 어떤 게 나오냐? 보따리를 메고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이 바로 이 하자라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왕이 죽어서 저승으로 떠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내용상 맥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라는 것은 보따리를 메고 떠나는 모습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일 구조가 반복되는 가설에 따라서 하라는 글자가 가진 뜻을 추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두 번째로 나무래다, 세 번째 보따리 메고 떠나는 모습, 이 세 가지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공과 하, 이 두 글자는 노랫말로는 여러분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을 어찌하리 이렇게 풀립니다. 노랫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나무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고조선의 왕이 사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신하들이 옆에 와서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 아직 멀었다. 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기어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과 신하들이 통곡을 하면서 왕을 나무랩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라. 이러한 보언이었습니다. 하나의 글자가 세 가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가 또 하나 보따리를 메고 떠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보따리를 메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라. 이러한 보언이었습니다. 하나의 글자가 세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라는 글자는 세 가지의 뜻으로 동시에 기능하는 글자였습니다. 다기능 글자입니다. 당내 홍하, 이 마지막 끝 네 글자는 이별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이미 저승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파도가 일어서 배를 후려칩니다. 임께서 배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신단수에 파도여 가라앉게 해달라. 이렇게 빌라. 이러한 장면이 바로 공무도화가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다의 파도는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향가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주술적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주술적 힘을 가진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공하라는 두 글자 순서에 이번에는 주목해 주십시오. 내용이 아니고 순서에 주목해 주십시오. 임을 어찌하리. 한자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하라는 이 두 글자가 만일에 중국 한문, 중국어 어순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하는 음원사이니까 뒤에 나올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공하가 아니고 하공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공무도화가는 중국어 어순으로 표기되지 않고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를 한 글자 한 글자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자들은 모두가 뜻글자이거나 또는 다기능 글자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노랫말과 보언의 역할을 하는 문자들로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노랫말은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향가 제작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공무도화가를 풀다 보니까
고조선의 문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고조선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조선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물을 건너간다라는 저승바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천의식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단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퇴호술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나와서 깃털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순장에는 노예가 바쳐졌습니다. 노예에는 문신을 해서 표시하였습니다. 고조선의 왕 구레나룻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또 고조선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고조선은 한자를 사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바로 향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향가로서 신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향가를 표기한 문자는 그 자체가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신을 감동시켜서 소원을 이루니까요. 향가를 표기한 문자 자체가 바로 주술 문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조선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길로 지나가지만 매우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상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상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갑골문이라고 하는 문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의 기원이라고들 말합니다. 거북이 껍질에다가 점을 치고서는 그 점친 결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갑골문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골문 자체가 주술문이 아니고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것,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향가 문자와 상나라의 갑골 문자는 아주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향가 문자는 주술문이었다고 했지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향가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문자라고 했죠. 그런데 갑골 문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문자가 아니고 점을 쳐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하고 기록해 놓은 글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갑골문이 주술문이 아니다?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동시기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에서 문자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향가는 주술문이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갑골문은 주술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연구자들이 혹시 갑골문의 성격을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향가 문자가 주술 문자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갑골문도 주술 문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니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갑골문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갑골문의 이러한 성격과 향가의 이러한 성격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문화의 빛이 공무도화가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에 눈이 부셔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